일본이 초비상 사태에 들어갔습니다. 도쿄 문부과학성 회의실엔 연일 국어 정체성 보존을 외치는 고성이 오갔고 일부 지역 교육청 앞에서는 한글 수업 중단하라는 극우 시위대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상상도 못한 한마디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쓴 글자는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이었습니다. 그 말을 꺼낸 건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어를 버리고 한글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히라가나도 가타카나도 아닌 한국의 글자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초등학생들이 늘어나자 일본 전역이 충격과 분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일본의 교실에 한글이 등장한 걸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언어정보학부에서 문자의 구조와 언어인지 발달을 연구하고 있는 이노우에 가즈마사라고 합니다. 올해로 56이고 학문적으로는 30년 넘게 문자 구조의 진화와 언어 습득 메커니즘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 전공을 설명할 때면 흔히들 지극히 이론적인 분야겠네요 라고 말하지만 요즘 들어 저는 자주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이론? 아닙니다. 문자 구조는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입니다. 그 시작은 작년 봄 문부과학성에서 내려온 한 통의 봉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등 저학년 아동 문자 인식 실태 조사 결과 아무 생각 없이 종이를 펼쳤을 때 제 눈은 첫 장의 수치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등 일본 주요 대도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중 35%가 히라가나 자소 인식에 실패했다는 통계였습니다. 낱말 조합 인지 오류율 29%, 한 문장 해석 오류율 26%. 숫자만 놓고 보면 일시적 교육 실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심리학을 공부한 저에게 그 수치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속 자료를 요청했고 담당 조사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대답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도쿄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후쿠오카, 히로시마, 사이타마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히라가나 인지 실패율은 평균 30%를 넘고 있었고 낱말 이해 실패율은 25%, 문장 해석 오류율은 22% 수준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그 무렵이면 일본에서는 AI 학습기기와 태블릿 수업이 확대되고 있었고 정부와 학계는 디지털 환경 적응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런데 이 현실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문자라는 도구 자체가 아이들로부터 학습을 빼앗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닫고 사이타마와 군마, 지바 등지의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3의 방향을 바꾸게 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사이타마현에 있는 한 시립 초등학교의 1학년 교실이었습니다. 히라가나 수업이 막 시작되자 20명의 아이들 중 9명이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중 3명은 교과서를 내던졌고 2명은 귀를 막고 몸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교사 나카지마 유리에 선생님은 익숙하다는 듯 차분하게 아이들을 다독였고 남은 11명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문자의 구조가 학습 도구가 아닌 공포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선생님도 공부도 아니었습니다. 히라가나라는 글자 그 자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조심스레 나카지마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자주 있는 일인가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히라가나 수업이 시작되면 늘 그래요. 우리 반에선 대략 34%는 도망가고 12%는 웁니다. 단순히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처음에는 그런 감정을 말로 표현도 못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글자가 싫어요 라고 입을 떼더군요. 그 말은 제 연구 인생을 통째로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문자를 도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생각을 기록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 그런데 그 도구가 아이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강의실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수업 시간,
제가 칠판에 복잡한 한자어를 적을 때면 학생들 절반은 스마트폰을 꺼내 뜻을 검색했습니다. 일본인이면서도 일상적인 단어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생각은 일본 성인 문해력 통계와 겹쳐졌습니다. 문부과학성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성인의 약 7%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 약 2,000자를 숙지하지 못합니다. 또 OECD의 성인 역량조사 PIAAC에 따르면 일본 성인의 약 11%가 해석 불가 또는 해석 한계 수준 이하의 문해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NHK가 실시한 국민 실태 조사에서는 가타카나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 정확한 의미를 유추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4%에 달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자, 체계 자체가 과도한 인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구조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 수십 장의 통계와 기존 학술 논문을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문자가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은 제 전공의 기반을 뒤흔드는 것이었지만 거기서부터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연구는 그 순간부터 학계의 이론적 해석이 아니라 아이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답을 얻기 위해 일본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음절문자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처음에는 중국의 병음 자료를 검토했고 대만의 보포모포 학습 구조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외적으로 학습 실패율이 현저히 낮고 문해율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 한 국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OECD와 유네스코가 공동조사한 국제 문해력 비교 연구 PIAAC 자료에서 한국의 만 5세에서 6살 아동 중 약 89% 이상이 한글 문자 60자를 전부 읽고 소리와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놀라웠습니다. 히라가나처럼 음절 단위 문자인데도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궁금증이 일자 저는 밤새도록 한글 관련 논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곧 하나의 그래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글은 문자 모양, 소리, 조합 원리가 서로 일치해 기억 부담이 거의 없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아이들이 히라가나 앞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입을 닫던 모습과 겹쳐지며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문득 아이들이 글자가 무서워요라고 말했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히라가나는 그들에게 암기해야 할 기호였지만 한글은 규칙을 이해하면 스스로 조립할 수 있는 퍼즐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실험에 한글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이제 남은 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문자는 도구가 아닙니다. 문자란 아이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교실에는 그 다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실험군에 넣겠다는 결심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먼저 동료 교수들의 반응부터 거셌습니다. 한 명은 회의 도중 책을 덮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노우에 선생, 아무리 실험이라지만 한국 문자를 일본 아동에게 가르친다고요? 연구의 방향이 너무 급진적입니다. 다른 교수는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의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겁니다. 상층부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문부과학성 담당자에게 한글 병행 학습군 도입을 제안했을 때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뇌는 정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국가 정서는 말이 많지만 문자에 거부감을 느끼는 건 어른들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읽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결국 교섭 끝에 참조용 실험 문자라는 조건으로 한글을 실험군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 설계는 간결하면서도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 전국 5개 초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각각 히라가나군, 가타카나군, 한자군, 통합군, 그리고 한글군으로 나눴습니다. 각 군은 문자 인지 훈련, 발음 인식, 낱말 조합 능력, 읽기 유창성 등 동일한 교육 조건에서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실험은 총 12주,
하루 40분 수업 기준으로 진행되었고 각 학교에는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처음엔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히라가나군에서는 학습 초반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다 중반부터 급격히 집중력을 잃기 시작했고 가타카나군에서는 의미 파악에서 큰 혼란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래어 혼용 구간에서는 아이들이 단어 뜻을 추측하지 못해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자군은 더 심각했습니다. 수업을 이틀 연속 빠지는 아동이 늘기 시작했고 전체의 3분의 1은 학부모가 정서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중도 참여 중단을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마주하며 말없이 실험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습 속도 문제가 아니라 문자 구조 자체가 감정적 거부를 유발하고 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가장 벗어난 곳은 바로 한글군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도 낯설어했습니다. 한글은 그들에게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 어디 나라 말이에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왔죠. 하지만 오히려 그 낯설미 호기심으로 바뀌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업 첫 주, 아이들은 고기역, 논이은, 이 같은 자모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따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낱말을 만들고 직접 소리를 내는 활동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이거 퍼즐 같아요. 내가 만든 글자인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복잡한 문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체계를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 구조를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은 규칙적이었고 외워야 할 기호는 적었으며 무엇보다 소리 형태의 미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예비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군의 낱말 인지 속도는 히라가나군보다 평균 2배 이상 빨랐고 철자소리 대응력, 음운 인식력 모두에서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정 반응이었습니다. 한글군 아이들은 수업이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4%에 달했습니다. 히라가나군에서는 같은 질문에 재미없다, 어렵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겼고 한자군에서는 불안하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27%였습니다. 하지만 한글군은 달랐습니다. 글자가 쉬워요. 글자가 재미있어요. 소리가 신기해요 같은 표현이 쏟아졌습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라가나는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만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수많은 정의와 용어를 익혀왔지만 문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간명한 답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에게 문자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도구다. 우리가 그 도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방해다. 한글군 수업이 열리는 날이면 복도의 웃음소리가 유독 많았습니다. 책상 앞에서 혼잣말을 하며 자모를 조합해보는 아이들, 칠판에 동그라미와 세모를 그리듯 낯선 글자를 적으며 킥킥 웃는 얼굴들. 그 얼굴들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학습이 아니라 구원에 가까운 과정입니다. 실험이 끝난 뒤 그 결과는 정리된 논문보다 먼저 교실 안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했고 부모가 담임 선생님에게 묻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지역 언론사의 눈에 띄었습니다. 첫 보도는 아이치현의 한 지역지에서 조그맣게 다뤄졌습니다. 외국 문자 수업에 아이들 반응 호평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공유되기 시작하더니 사흘 만에 도쿄의 메이저 신문에 한글이 히라가나보다 빠르다고 라는 제목으로 실렸고 일주일 후에는 방송사에서 제 연구실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했고 그들의 표정에서 문자를 향한 공포가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전혀 다른 얼굴의 사회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본 아이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 거냐? 이건 문화 말살이다. 일본어를 지켜라. 보수 언론이 나섰고 극우 단체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한글 수업 금지법 제정하라. 한국 문자 교육 반대라는 플래카드가 도쿄 시내에 걸렸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연구실 앞 우편함에는 손글씨로 적힌 협박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조선 문자로 아이들 뇌를 망치지 마라. 다음은 너다. 학교 측은 저에게 일시적 휴강을 권유했고 문부과학성은 추가 연구비 신청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몇몇 학교는 외부 압력을 우려해 한글 수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마치 하나의 불씨를 집단적으로 꺼버리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연구 노트를 펼쳤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한글군 실험의 결과는 단순히 효과적이라는 수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글자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능성이 한국 문자라는 이유 하나로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 통의 편지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로 학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쿄 외곽 A시립특수학교 마츠야마 6호 드림. 편지를 읽는 내내 손끝이 저렸습니다. 이노우에 교수님, 한 아이만 봐주실 수 없을까요? 편지의 주인공은 8살 소년 하루토였습니다. ADHD와 경증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로 한 해 동안 히라가나를 12번 반복 학습했지만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토는 소리에 민감하고 반복을 거부하지 않아요. 글자 자체를 무서워할 뿐이에요. 혹시 한글 수업을 받아볼 수 있다면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마츠야마 선생님과 함께 하루토의 집을 찾았습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연립주택 2층. 문을 열자 아이의 어머니가 조심스레 우리를 맞았습니다. 실내는 조용했고 거실 구석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지만 그 위엔 교과서 대신 장난감과 낙서된 종이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면 한국 문자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낯선 듯 말끝을 흐렸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히라가나는 이제 12번이나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토는 소리를 잘 기억하는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글은 문자와 소리의 관계가 아주 단순하고 규칙적입니다. 일종의 퍼즐처럼 이해할 수 있어서 외워야 할 것보다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고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젠 뭐든 해보고 싶어요. 아이가 우리를 불러만 준다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멈춰섰습니다. 불러만 준다면이라는 말은 하루토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엄마, 아빠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토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하루토에게 주는 긴장을 줄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첫날 저는 흰 종이에 이응과 오를 또박또박 써서 건넸습니다. 이건 오예요. 하루토는 고개를 갸웃하며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이 살짝 종이를 만지는 걸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 기역과 아, 그리고 키읔과 아를 함께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가, 이건 카. 잘 보면 둘이 달라요. 저는 일부러 실수한 척 말했죠. 이게 가였나? 하루토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가. 셋째 날, 저는 작은 게임처럼 접근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티읕과 오. 하루토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토. 그날 수업을 마치고 어머니가 방문 틈 사이로 조용히 웃는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교수님, 방금 들으셨어요? 토라고 했어요. 그리고 넷째 날, 저는 한글 자모를 조합해 오토오상이라는 낮자들을 보여줬습니다. 오토오상. 이걸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적어볼 수 있어요. 오, 토, 상. 하루토는 천천히 따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 토, 상. 다섯째 날, 하루토는 갑자기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 카상 그리고 오, 토, 상. 철자 하나하나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의지와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루토의 손끝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한켠에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없이 하루토의 종이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통계도 논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이 한 아이가 글자 하나로 세상과 손을 맞잡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루토와 함께한 마지막 수업이 끝난 날 밤,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의 수첩 속 엄마와 아빠라는 단어는 더 이상 언어학적 샘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재의 회복이었고 존엄의 서명이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한글 병행학습을 통한 발달장애, 아동의 문해력 개선, 그 아래 하루토의 사례를 실었고 낱말 조합 능력의 변화, 의문 인식력, 수업 태도까지 정량적으로 정리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유네스코 국제문해센터와 유럽언어학회에 제출되었고 세계 문해력 포럼 초청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발표는 프랑스 파리의 한 국제회의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어학자, 교육학자, 국제개발기구 관계자 수백 명 앞에서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여기 한 명의 일본 아동이 있습니다. 이름은 하루토. 히라가나로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했던 아이가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창제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 문자의 이름은 한글입니다. 한글은 500여 년 전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말을 하면서도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겪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고 그 결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의문 체계를 분석해 과학적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자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구조가 시각 자료로 나타났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음절을 형성합니다. 글자의 구조는 음소 단위로 해석되며 소리와 형태가 직결되는 탓에 학습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이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학습 접근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기호가 아닌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든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시선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건 문자 체계입니다. 그 문자가 복잡한 권위가 아니라 이해 가능한 질서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사이타마 시립초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실. 하루토가 적은 아빠, 엄마라는 낱말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 아래로 다른 아이들이 쓴 한글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읽을 수 있어요. 이 글자는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좋아요. 그 순간 회의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노교수 한 명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고 한 청중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제 조국은 지난 세기 한글을 금지하고 탄압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절 일본의 정책은 한 민족이 자신을 표현하는 문자를 빼앗는 방식으로 식민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그건 문자에 대한 억압이자 인간에 대한 침해였습니다. 한글은 그 시간을 이겨내고 살아남았고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 아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 굴욕이나 정체성의 위기가 아니라 배움의 확장, 다름의 존중, 공존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일본이 한글을 통해 한국과 함께 가는 진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말을 마친 뒤 회의장은 오랜 침묵 끝에 박수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박수는 이노우에 가즈마사라는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문자라는 도구를 통해 인간을 다시 보는 시선을 선택한 그 결정에 대한 격려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한 노학자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건 문자의 진화가 아니라 인간 인식의 진화입니다. 그 말은 제 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루토의 수첩에 적힌 글자보다도 통계 그래프보다도 그 한 문장이 제 연구를 가장 정확하게 정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논문은 여러 학회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독일의 슈피겔,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글의 과학성과 확장 가능성을 조명했습니다. 일본 사회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강경보수 언론은 여전히 정체성 훼손이라며 반발했지만 교사들은 먼저 현장의 변화 가능성을 논의했고 일부 교육위원회는 조심스럽게 시범 수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문부과학성도 침묵을 깨고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등 일부 초등학교에서 히라가나 한글 병행 수업이 정식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에 앉아 하루토의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그때보다 더 또렷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단지 한 아이의 문장이 아니라 문자라는 체계가 한 아이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연구를 확장해 에로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기회, 참여, 평등을 위한 한글 학습. 그 이름은 연구의 목적이 아닌 아이들의 권리를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홋카이도에서 큐슈까지 총 12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고 문해력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특수학급 아동, 이주 배경 아동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서툽니다. 억양은 삐걱거리고 철자 순서를 종종 헷갈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교실 문을 열자마자 이노우에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들립니다. 저는 그 서툰 발음 속에서 두려움 대신 다가가려는 의지를 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문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문자가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어느 저녁 교무실 한켠에서 수업 일지를 정리하던 마치야마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문자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아이가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그 말이 제게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문자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자는 인간의 생존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은 일본의 아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